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황 방송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저는 제 패턴대로 가려고 그냥 제가 준비했던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진짜 도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게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재밌지 않나. 게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쉬우면 시시하고 재미없고 물론 답답하고 좀 빨리 가고 싶지만 그래도 천천히 준비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가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일단 과매도 국면에는 분명히 들어갔어요. ADR 지표를 보더라도 60대 이제 초반까지 코스닥 기준으로 60대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많이는 과매도 국면으로 보고 있고 오늘 순매수 동향을 좀 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개인이 한 3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2천억을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이 한 1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19개 업종 중에서 10개에서 양매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19개 중에서 16개 업종을 순매수했어요. 그만큼 개인들의 투매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패닉 셀링을 지금 거의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매매가 나왔다고 한다면 시장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을 보기보다는 어느 순간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라는 심리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랐을 때 굉장히 크게 이제 실망하거나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책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얘기예요. 시리아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됐죠.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하면서 정권이 붕괴가 됐는데, 요게 이제 중동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변화일 거냐에 대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세랑 크게 연관도 없고, 지금 이 시리아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그 경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냐?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국제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야기한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죠. 왜 중요하냐면 시아파 벨트, 초승달이라고 하는 요 시아파 벨트를 구성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기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요 시아파 벨트를 구성하고 있던 주요 나라 중에 하나고 여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요 지역의 이제 상류 쪽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리아의 최근 역사를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1920년부터 1946년까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민주정부 출범 이후에 정당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간에 굉장히 그 갈등도 심하잖아요. 근데 부족 간의 어떤 국가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같이 겹치면서 결국은 1949년 이후에 연속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군사 쿠데타의 배경에는 미국이 좀 있어요. 미국이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사우디를 지나가는 송유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 그 반군을 지원을 하면서 쿠데타가 발생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1949년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가 연속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고 1963년에 바스당이라고 하는 바스당이 쿠데타로 결국 집권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이 바스당 같은 경우에는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스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의 사회주의 부흥당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시리아 지부가 시리아의 바스당이에요. 1963년에 아까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67년에 이스라엘과 엮인 제3차 중동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원래 골란 고원이 시리아의 땅이었는데 이 골란 고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에 이제 요르단 서안 지구, 그다음에 여기 골란 고원, 그다음에 여기 가자 지구 요 세 개가 이렇게 좀 약간 요상한 색깔로 들어가죠. 이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도 아닌 약간 중립 지역인 지역인데 어쨌든 이 골란 고원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이 1967년에 요때 전쟁 때 하페즈 알 아사드,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시리아의 독재 정권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스당 내부에서 하페즈 알 아사드를 이 3차 중동 전쟁 패배에 책임을 물어서 숙청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국방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970년에 하페즈 알 아사드가 쿠데타를 자행합니다. 근데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거의 무혈로 입상을 해요. 그래서 무혈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하페즈 알 아사드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이후에 이제 그 바스당의 일당 독재, 그러니까 실제로 당이 없죠. 다른 당이 없고 바스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 같은 경우에는 1930년 태어나서 2000년에 사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아파 중에서도 소수파인 알라위파예요. 알라위파. 요게 이제 이슈가 될 건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분은 때 나름 정국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느낌이 박정희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박정희도 뭐 학살도 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좀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재밌게도 김일성과 굉장히 친했어요. 김일성과 이제 회동을 한 이후에 자기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시아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슬람 형제단, 이게 무장 세력인데 이 순위파 쪽에서의 강력한 반발에 마주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주요 인사라든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에서 지나친 테러를 감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페즈 알 아사드도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하마 대학살이라고 해서 1982년에 하마 지역에 이슬람 형제단의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근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무차별 테러에 분노하게 돼서. 그래서 한 2만 명,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게도 미국은 크게 반발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형제단 자체가 테러 단체로 주장이 됐었고 또 그 나라 내부에서도 이 이슬람 형제단의 이런 무차별 테러에 굉장히 반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반감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리아의 문제는 이 인구 구조에서 나오는데 시아파인 알라이파는 11%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에. 이제 무슬림 인구가 한 85%인데 그 중에서 11%가 알라위파, 그 다음에 74%가 순위파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순위파가 오히려 하위 계층에 있고 알라위파가 상위 계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페즈 알 아사드 같은 경우에는 요 고위 공직자로 가는 건 알라위파가 아니면 절대로 못 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 아들 같은 게 좀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정치 구조 때문에 결국 순위파의 반발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어쨌건 이 지도부가 시아파이기 때문에 시리아는 시아파 벨트에 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샤르 알 아사드라고 하는 분은 여기는 이제 아까 하페즈 알 아사드의 차남이에요. 6남매 중에서 넷째였고 이분은 그때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고 의사를 공부했어요. 의대를 나왔죠. 그리고 온건주의 성향이에요. 원래는 의사로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형이 원래 이제 후계자로 지명됐던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제 갑자기 후계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권력을 세습하게 되죠. 그리고 나름 그래도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물론 독재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철권 통치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 사람이긴 해요. 알아사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알아사드 정부의 성향을 보면 냉전 시대부터 소련과 굉장히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러시아로도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아파이기 때문에 친이란 성향을 갖게 되죠. 시아파 벨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동맹국이라고 보면 되고 중동, 그러니까 이점 재밌는데 중동의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세속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세속주의 국가로서 이슬람주의의 무장 세력이 발효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라크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9.11 테러가 이후에 9.11 테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9.11 테러 이후에 이 테러범들을 이제 막는 그런 것들에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리아를 그렇게 인정하진 않아요. 일단은 친이란 성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시리아를 견제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시리아의 문제는 또 어디서 발생했냐면 결국 아랍의 봄에서 발생을 해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건 2010년에 발생했던 중동의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보면 티니지의 전태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무함마드 부아지지라고 해서 이 청년, 그 당시에 26살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뇌물을 주지 못하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행상이라고 했나? 거기에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단순한 자살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했던 건데, 이제 중동의 이 청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대대적인 시위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튀니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중동 전반적으로, 민주화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하마르 카다피 같은 이런 독재자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이후에 이제 당연히 관련된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제 내전으로 인한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그걸 좀 더 살펴보죠. 일단 2011년 이후에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요 발단의 계기가 있어요. 2011년에 시리아 남부 도시에 이제 다라라고 있는데 다라에서 반정부 낙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린 학생들이 반정부 낙서를 한 거였는데 이 학생들을 체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반발한 시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시위는 격화됩니다. 결국은 자유시리아군이라고 해서 FSA 이런 자유시리아군이라고 하는 순위파 중심의 어떤 그 단체가 조직되면서 무장 봉기로 확산이 되죠. 근데 이 자유시리아군은 나중에 터키의 지원을 받아요. 터키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리아 국민군 SNA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전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크게 보이는 게 4개고 추가적으로 이제 ISIS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 여기가 추가적으로 있죠. 테러 단체. 일단 아사드 정권이 있고 아직도 여기에 정부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군의 핵심 현재 이제 그 내전에서 이기 위한 반군의 핵심 세력은 하야트 타리르 알샴이라고 해서 HTS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슬람주의의 반군인데 여기는 미국에서는 테러 단체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반군이 승리했지만 아까 반군 단체를 지지한다고 했던 건 아마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반군이 승리했지만 딱히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시리아 국민군 SNL이라고 해서 세속주의 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해서 SDF 여기는 이제 여기 쿠르드족 중심의 반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금 쿠르드족의 그 독립운동이 있어요. 근데 시리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도가 여기 터키가 있고 터키 여기 레바논이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이란이 있었잖아요. 여기 시리아 북부와 여기 남부 여기 쿠르드족이 사는데 여기가 시리아에서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민주군은 여기서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여기가 분리 독립을 하면 터키 내의 쿠르드족도 당연히 분리 독립을 할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을 때려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리아 국민군을 대대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국민군이 쿠르드족을 때려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군 사이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이 복잡한 내전 양상은 글로벌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고 말씀드린 게 독립 이후에 혼란을 겪고 군사정권을 겪은 다음에 군사정권 이후에 독립 이후에 군사정권을 겪었고 그다음에 그 독립 이후에 또 대리전 양상,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대리전 양상을 벌였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대리전 양상을 보면 일단은 반군을 지원하는 세력을 봤을 땐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아까 순위파가 밑에 있는 지역이었고 밑에 있는 그 하층이었고 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반군을 조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는 당연히 반군을 지원하겠죠. 시아파가 아니라.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도 배후적으로 반군을 지원합니다. 이 시아파 친이란 세력이 싫은 거죠. 친이란 세력과 러시아와 친한 이 시리아 정부가 싫으니까 반군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까 이란과 더불어서 시아 벨트이기 때문에 이란은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게 되고 러시아도 2015년에 시리아 정부의 지원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약간 녹색으로 표현한 여기 좀 특이한 곳 튀르키예도 파병을 하는데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죠. 그런데 반군을 지원하는데 정부군을 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라고 하면서 쿠르드족을 견제하라고 하면서 반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각각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글로벌 큰 국가들, 강대국들이 이런 시리아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려요. 여기가 이제 HTS 반군 세력들이 이제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럼 패배했냐? 가장 큰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외부에 신경을 쓸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굉장히 약화됐죠. 여기에 이란조차도 지금 미국의 견제랑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분쟁 때문에 여기 시리아 쪽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의 정부군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치 지형도 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아 벨트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아 벨트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될 거다라는 거고 헤즈볼라도 지금 약화되기 때문에 시아 벨트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 거다. 플러스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들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러시아의 반하는 움직임들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인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시리아가 아까 굉장히 복잡한 그 내부 사정을 보였잖아요. 정부군도 아직 남아있고, HTS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 국민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러니까 쿠르드족도 있었고, 요 사이에도 다시 내전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굉장히 혼돈 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리아는 원유 생산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향은 있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서 또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전쟁이 확산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중동의 분쟁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요즘 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시리아의 내전은 굉장히 좀 재밌죠, 양상이. 시리아의 내전으로 가는 것은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갔는데, 이 원래는 이제 민주화 세력을 민주화를 위한 건데, 지금 보면 HTS 같은 경우는 이슬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갈수록 민주화로는 더 멀어지는 그런 영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미군은 그래서 시리아 동부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 철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직도 이 내부의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축소될 거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동의 정세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크게 반감이 없죠. 이번에 이란과 충돌, 그러니까 가자 지구와 충돌에서도 보면 요르단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시리아는 지금 친이란 세력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레바논만 걱정하면 되는 건데 레바논도 헤즈볼라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내부적으로 하마스, 팔레스타인만 그러니까 잘 제어하면 지금 중동에서의 입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중동 분쟁은 앞으로 한불 꺾일 수도 있다. 물론 시리아의 내전 자체는 좀 약간 혼란스럽겠지만 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줄어들면서 유가,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숨 주무시고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